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과 주택연금과 그 다음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썼습니다. 중요한 부분, 체크할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부터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였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의 처음 출발은 뭐였냐면 소액 투자자는 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가진 돈이 적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고가성을 띠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기회조차도 이 사람은 얻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된 수익을 누리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간접적으로 열어주고자 소액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을 삼으로써 이제 소액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돈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한 명 한 명은 적은 돈이지만 이 소액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되면, 그러니까 즉 다수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서 이제 모은 돈, 그럼 이제 이 모은 돈은 당연히 큰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이제 큰 금액이 됐답니다. 돈. 이 돈을 가지고 전문가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투자가 됩니다. 전문가가 투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많이 설립되면 많이 설립될수록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있으니까 이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돈의 양을 늘려주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들어오는 돈의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니까 만약에 소액 투자자들의 이 피 같은 돈을 다수로부터 모아놓고 한 방에 다 날려버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한 설립의 규정이 있답니다. 그럼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다 그러면 X가 되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니까 유입되는 돈의 양을 늘려서 살려주고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이 좀 더 용이하도록 설립인가는 이제 없어졌답니다. 설립인가 자체는 없어졌다. 설립인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때는 설립했을 때가 아니라 영업을 할 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인가는 필요하도록 만들어놨답니다. 그럼 영업인가는 누가 해주겠습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장 높은 장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에 영업인가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업인가.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점점 이 설립이 용이해지도록 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설립이 이루어졌답니다. 법의 개정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쫙 한번 들어가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있는 전문가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누리면 그 수익을 거의 대부분 다 소액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수익을 누려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수익을 거의 대부분 배당해 주는 형태가 되더라. 배당.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은 전문가에 의해서 안전한 곳에 분산 투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자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위험한 곳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기본 개념 자체가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에 이제 모은 돈을 투자하는 유형에 따라서 내용이 또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뭘 볼 거냐면 자기관리 리치라는 것과 위탁관리 리치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걸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자기관리 리치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모은 돈을 말 그대로 스스로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위탁관리 리츠는 모은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탁합니다. 맡긴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산관리회사라는 곳에 맡긴답니다.
자산관리회사. 그럼 이 자산관리회사에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도 전문가가 존재해야 될 겁니다. 얘도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당연히 이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잡고 출발해보면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규정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이 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 회사의 자본금이 만약에 5천만 원만 된다면 하나의 건물 하나도 사기가 어렵답니다. 아주 소형 주택 하나도 사기가 어렵더라.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설립자본금 규모 자체를 이제 제한을 가해놨답니다. 규제를 가해놨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하는 리츠의 경우에는 10억으로 규제를 가해놨고 설립 시 10억이고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 등은 얘는 5억으로 좀 더 기준이 작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관리 리츠는 말 그대로 모은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리츠입니다. 그럼 적어도 다른 리츠로부터 돈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관리해주는 회사가 아니다. 그럼 이 회사는 자신이 모은 돈만 가지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자본금 규모가 위탁관리 리츠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모은 돈을 자산관리 회사에 맡겨서 운용하면 되는데 이 자산관리 회사는 위탁관리 회사 하나로부터만 위탁받아서 수탁을 받은 상태에서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얘는 자본금 규모가 좀 더 작습니다. 그런데 얘는 설립 시의 자본금 규모고 이 상태로는 운영이 기본적으로 안 될 거니까 영업인가 후 이 자본금을 늘려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규모를 10억 갖고 투자를 한다면 상가 건물 하나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인가 후 6개월 이후에 얘는 70억으로 뻥튀기를 해줘야 되고 얘가 최저 자본금 규모입니다. 위탁관리 리츠는 10배만 때려서 50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외우실래요? 자기관리 리츠는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는 리츠입니까?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럼 자산관리회사도 자산 운용 가능합니다. 위탁관리 리츠는 자산 운용 못합니다. 그럼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최저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70억 이상. 그러면 자산관리 회사도 얘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 영업인가를 받을 때에는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금액이 적으니까 이때는 전문가가 적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얘는 3인 이상이면 되더라. 그런데 이때 6개월 지나서 70억이 되면 자본금 규모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3인이면 안 되고 얘는 5인이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우리는 랜드 3입니까? 랜드 3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지구는 누가 지킨다? 독수리 오형제가. 그래서 5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산관리회사도 전문가가 몇 인 이상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찾아주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기관리 리츠의 본점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임대 수입이 많이 발생하더라.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러면 이제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점 말고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라면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라면 부산까지의 출퇴근 비용이 더 들 겁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예, 지점 설치 가능합니다. 그럼 지점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상근 임직원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할 수 있더라. 근데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돈만 모아서 본점은 존재합니다. 돈만 모아서 걔를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되니까 이게 별도의 지점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점이 없을 것이고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이 됩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질문 잘 보십시오. 지금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를 공부를 했는데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의 구분은 뭐를 가지고 구분한 겁니까? 모은 돈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하는 리츠는 뭐고 자기관리 리츠, 맡기는 리츠는 위탁관리 리츠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 이제 리츠의 경우에 한번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아예 소유할 수도 있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다. 자,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60억짜리를 돈 주고 산 겁니다. 샀다. 그럼 소유하면 놀리지 않고 임대할 겁니다. 그럼 얘는 임대 수입이 주된 목적이 될 겁니다.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지분을 소유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형태를 지분형 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분형 리츠. 그래서 리츠가 모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 아예 사서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할 때 걔를 무슨 형 리츠를 한다? 지분형 리츠.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저당 대출 등의 돈을 빌려줘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형 리츠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당형 리츠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얘를 저당형 리츠다. 그럼 지금 지분형 리츠와 저당형 리츠로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었던 건 뭘 갖고 쪼갠 겁니까? 투자를 할 때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돈 빌려줘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부동산을 소유해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지분형 리츠다 한다 그러면 얘는 X가 된다는 걸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의 차이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진 돈의 75% 이상을 이렇게 투자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혼합형 리츠가 일반적인 주가 된답니다. 혼합형 리츠가 이 내용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 내용을 봤는데 자 이제 또 하나의 리츠의 구분을 볼 겁니다. 리츠가 이제 이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보자 이겁니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리츠가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주면 이익 배당이 크니까 누구도 이 리츠의 주식을 들고 가서 내 돈 다시 토해내 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 소액 투자자는 지분형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익을 못 내고 돈을 까먹기 시작하면 자신의 돈이 깎인다 이겁니다. 그럼 경기 불황 시에 소액 투자자는 야 네가 좋은 줄 알고 샀더니 마음에 안 들어. 네 주식 다시 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매 요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이 환매 요청에 대해서 열려있는 경우는 가능한 경우를 얘를 개방형 리츠라고 하고 얘가 닫혀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폐쇄형 리츠라고 한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환매가 가능하다면 환매에 대해서 열려있다면 경기 불황 시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소액 투자자 주주들이 주식을 들고 와서 내 돈 다시 토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리츠에 나만하는 자본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 리츠는 존립할 수가 없게 되더라. 그래서 미국의 리츠도 우리나라의 리츠도 환매가 가능한 불가능한 폐쇄형 리츠가 얘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형 리츠와 폐쇄형 리츠로 또 구분한 건 얘는 뭘 가지고 구분한 거다? 환매 가능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가 없다. 그럼 환금성이 떨어지는데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츠의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리츠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면 됩니까? 네. 그래서 폐쇄형 리츠의 경우에도 리츠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매에 따라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것보다는 환금성이 더 크다. 예, 이 내용까지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규정들에서 내용을 정리를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시에는 자본금 규모가 자기관리 리츠는 10억, 위탁관리 리츠는 지금 5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자본금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후에 70억, 그 다음 50억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자산관리회사도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돈 맡겨놓으면 들고 튈 거니까 얘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 70억 이상. 그럼 운영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는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은 몇 인 이상이다? 지구를 지키는 건 독수리 오영재 5인 이상이더라. 그런데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영업인가 받을 때는 몇 인 이상이면 된다? 3인 이상.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개념 자체를. 인가를 받을 때는 3인 이상 이 내용으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규정을 잘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츠의 기본 개념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그들의 돈으로 전문가가 운영해서 그들에게 안정된 수익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높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리츠는 이 리츠의 주식을 소수가 거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버리면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면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라는 개념에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공개 모집해야 된다. 주주를 공개 모집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답니다. 다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몇 프로 이상이냐면
앞으로 우리는 낸드 3이니까 30%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몇 프로? 30%. 그래서 30% 이상을 공모하게 돼 있답니다. 공개 모집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30% 이상의 공개 모집을 할 때 예전에는 6개월 이내에 공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개월 이내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공모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공개 모집이 안 돼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년 6개월로 늘려줬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사항.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건 니치의 주주 중에 공단이 있답니다. 공단. 그래서 이 공단이 뭔가 봤더니 연금공단입니다. 연금공단.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면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연금공단 한 명인 것 같지만 이 공단의 특성은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다수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공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등이 30% 이상을 리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주식을 공개 모집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이때 30% 이상을 주주를 30% 이상을 공개 모집해야 된다. 이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답니다. 이 내용. 그 다음 소액 투자자여야 된답니다. 그 말은 한 명이 너무 많은 돈을 지나치게 투자하면 걔는 소액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도가 있는데 그럼 얘는 몇 프로 이내로 투자하게 돼 있냐면 30% 이내로 투자를 하게 돼 있답니다. 30% 이내. 그런데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이때는 규모가 좀 더 작으니까 어차피 또 맡길 거니까 얘는 몇 프로가 되는 거냐면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전엔 다 30%였는데 위탁관리 리츠는 40% 이내로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안전한 곳에 분산 투자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위험한 곳인 개발 사업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니치의 개념 자체가 안전한 곳에 분산 투자해서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니치의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속마음은 다 안정된 낮은 수익이라도 좋으니까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우리가 개발론에서 공부했지만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착공 단계 들어가서 시공, 완공에 이를 때까지 그 다음 마케팅 단계에서 팔리는 단계까지 안 팔리는 등의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얘는 위험이 매우 크므로 위험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는 몇 프로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냐면 30% 이내로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30% 이내로. 이 내용.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십시오. 리츠를 딱 설립하고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개발 사업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개발 사업에 30% 이내로만 투자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리츠의 설립 목적이 사실상은 달성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가. 그래서 이때 아예 개발 전문 리츠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발 전문 리츠가 있다면 이 개발 전문 리츠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에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리츠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좀 더 위험을 감수함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누리고자 이 리츠의 주식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주식에 투자한 것이다. 그래서 개발 전문 리츠의 경우에는 반대로 개발 사업에 몇 프로 이상을 투자해야 되냐면 70%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전문 리츠의 경우에는 개발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는 기존의 부동산을 사거나 부동산 관련 저당 대출 등을 해주거나 이거는 30% 이내로만 미만으로만 가능하다 이 조건이 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츠 중에 지금 아직 안 나온 한 가지 리츠가 더 있습니다. 그 리츠가 뭐냐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답니다. 그럼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확실한 설립 목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준다는 확실한 설립 목적이 있답니다. 확실한 설립 목적. 그럼 이 확실한 설립 목적을 달성토록 만들기 위해서 얘는 규제가 더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적을 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할 내용이고 그럼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보시는 것처럼 이 리츠는 가진 돈을 거의 대부분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사는 데 쓰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경우에 몇 프로 이상을? 70% 이상을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공통점. 잘 보십시오. 개발 전문 리츠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 리츠의 이름 속에 어디다가 투자하겠다, 어느 곳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게 이름에 적혀 있습니까? 그럼 걔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에서 30 빼면 70이다? 그래서 70%가 한 번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전문 리츠는 몇 프로 이상을? 70% 이상을.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70% 이상을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써야 된다. 이 내용. 그럼 여기서 질문. 개발 전문 리츠의 경우에 100% 다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게 7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한선을 그어놓은 거지 상한선은 없으니까.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의 개발 사업에 100% 다 투자 가능한 리츠가 있답니다.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을 잘못 하나 설명을 해서 요즘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수정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리츠의 경우에 제가 70%를 얘기했는데 이 70%를 갖고 하나를 더 끌어나간 게 뭘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그럼 몇 프로 이상? 지금 계속해서 몇 프로 이상이다 이름에 드러나 있으면 그 몇 프로 이상이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얼마 이상을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현금, 유가증권 등을 합치면 얘는 8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리츠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거의 대부분 이 소액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통과해 가는 관해 형태를 띈다. 그리하여 배당을 90% 이상을 현금 배당해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주식 배당하면 이 등치를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현금 배당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잘 보십시오. 리츠는 지금까지는 자본금을 모으는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럼 리츠가 만약에 70억입니다. 자기 관리 리츠가. 그럼 자기 돈만 가지고 70억 갖고 투자를 하면 상가 건물 하나를 사면 6층, 7층, 8층짜리 만약에 하나 사면 그것만 사도 이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을 키우고자 남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는데 리츠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사채 발행을 얼마까지 할 수 있냐면 2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주총 특별 결의 얘 특별 결의가 있으면 얘는 10배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를 잡고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 만약에 설립 자본금이 최저 자본금을 70억 넘겨서 100억을 만들었답니다. 자본금이 100억입니다. 100억. 그럼 100억인 리츠는 별다른 규정 없이 별다른 의결 없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 등 없이 사채를 2배 이하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 200억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자본금이 100억인 회사는 1000억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커지겠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을 키울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꼭 비교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리츠의 경우에는 매우 특이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격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는 합병이 안 됩니다. 합병이 되면 이 리츠의 성격이 희석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한 가지 개념을 잡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적었습니까? 부동산 투기회사입니까? 투자회사? 그럼 투기는 단기적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단기적인 양도 차익을 누리면 안 되니까 걔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단기에 팔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의 규정이 있는데 그 처분 제한의 규정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처분 제한의 규정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처분 금지. 그 다음 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얘는 좀 더 규제를 완화시켜서 1년 이내에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나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땅입니다. 아직 개발되기 이전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럼 나지를 사서 나지 상태로 팔게 되면 아무런 이용의 효율성 높임 없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라고 해서 투기 목적이라고 반드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의 경우에는 아예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처분 불가능. 근데 여기를 잘 보십시오. 이게 예외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이 망해 나갈 때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주고자 그 부동산을 사줍니다. 그럼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놨는데 아직 공장을 짓기 전에 자금이 부족해서 망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나지를 사줄 때도 있다. 리츠가.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그럼 그 나지를
절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얘는 돈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니까.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 등의 기업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처분 제한에 규제를 받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럼 칠판 보십시오. 여러분이 리츠를 설립하신다면 규제가 많은 리츠가 좋겠습니까? 규제가 적은 리츠가 좋다? 규제가 적은 리츠가 좋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 그 다음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이익을 누려서 배당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비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까? 수익성 부동산에? 수익성 부동산. 그럼 주택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겠다. 상업용 부동산에. 상업용 부동산에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바뀌어진 내용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프린트물 준비한 내용으로 굵은 글씨로 밑줄 그어놓은 내용들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 부분 내용이 다 끝납니다. 제가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되고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우는 수치가 무슨 굉장히 복잡한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30%가 나오고 100에서 30을 빼면 70이 나옵니다. 70에 10을 더하면 80, 그 다음 90, 30에 10을 더하면 40. 그래서 30이 나왔던 거 세 가지 다수, 소액 투자자, 그 다음 안전한 곳에 분산 투자. 그래서 개발 사업의 30% 이내로만 위험한 곳엔 투자를 적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주식 공모 30% 이상. 그 다음 소액 투자자여야 되니까 30% 이내. 1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소유 한도는. 거기다 10% 더하면 40. 그래서 위탁 관리 리츠는 40%. 그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70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가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된다? 그럼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가진 자산의 70% 이상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어야 되고 개발 전문 리츠는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개발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거기다 10% 더하면 현금 유가증권들 포함시켰을 때 80%. 그 다음 이익배당은 90%. 그 다음 하나 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설립된 리츠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그럼 이 리츠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 돈 모아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익 배당 가능 한도의 90% 이상을 현금으로 배당해버리면 말 그대로 진짜로 얘는 회사를 실체적인 회사라고 보지 않고 이익이 통과해가는 관해 형태를 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이 내용. 비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를 설명드린 거냐면 지금 정리되어 있는 프린트물에 6페이지, 7페이지 내용 등까지를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정리, 그 다음 주택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십시오.